네, 다시 화면 볼게요.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나요? 도대체 얘는 왜 가능할 것인가? 왜 가능한 것인가? 혹시 뭐 떠오른 생각이나 이런 게 있다? 말씀해보세요. 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볼 때만 셀렉트를 하고 그러신가? 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보일 때만 셀렉트를 한다? 그러면 없어도 오늘 기준으로 묶었으니까 결과를 딱 다 하고 나서 쓸 다음에 볼 때는 쩔라. 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음, 사실 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얘가 왜 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이 집계함수를 사용하고 집계함수랑 세트인 그룹 바이를 사용할 때 꼭 지켜야만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행동은요, 그 원칙을 위배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 같은 경우는 그룹 바이 뭐 혹은 집계함수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어디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정보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는 저도 못 찾았었어요. 물론 최근에 다시 찾아본 적은 없지만 이게 음, 지금으로부터 좀 된 얘기긴 한데 그때 당시에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얘가 왜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바로 해드릴 거고, 자, 일단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좀 해볼까요? 밑에다가 두 줄의 문장을 좀 써놨는데 얘를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다 하자. 자, 첫 번째. 셀렉절 뒤에 오는 컬러명이 여러 개일 때 아까 제가 여기다 썼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메모장에 썼던 거랑 지금 없어졌네. 여러 개일 때 집계함수가 사용된 컬럼을 제외한 모든 컬럼은 그룹 바이에 언급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린 사실 이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이미. 이게 왜 원칙인지에 대해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언제? 아까 이거 해봤을 때. 처음에 우리 그룹 콘캣 하기 전에 이 상태일 때 이거 올바른 데이터 나왔나요? 안 나왔죠. 홍길순 사라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룹 콘캣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홍길순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부서별이 의미가 없어진 데이터지만 그래도 잃은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 좀 더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 바이에 네임도 넣어준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얘가 원칙입니다. 이건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원칙을 지키면서 좀 더 올바른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룹 콘캣을 사용한 건데, 자, 지금 여기에는 이제 집계함수가 사용된 컬럼을 제외한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룹 콘캣도 집계함수는 아니니까, 얘도 그러면 저기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써놨을 뿐이고요. 사실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그룹 펑션이 사용되지 않은 컬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룹 콘캣은 제가 아까 그룹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룹으로 묶여있는 그 함수들 안에 존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사용이 되면 그룹 바이에 언급을 안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 그룹 콘캣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원래 같으면 사실 얘가 네임이 돼야 돼요. 이게 맞아요. 셀렉절에 사용된 컬럼이 D 네임이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룹 바이도 D 네임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건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룹 기준으로 묶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서번호로 묶든 부서명으로 묶든 같은 부서끼리 묶일 거니까 결과는 똑같거든요. 단 순서만 바뀌어요. 왜냐면 부서명은 기억이 먼저잖아요. 히읗보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해보면 기획이 위로 온다. 이게 다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여기 뒤에 뭐 값들이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가 맞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볼게요. 그룹 바이에 언급된 컬럼은요. 셀렉절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 상황 이거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셀렉절에 존재하지 않는 컬럼인데 얘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하겠다라고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네 두 개가 맞는데 이 원칙이 어긋난 이 상황도 가능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왜 쉬는 시간에 고민까지 해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궁금증을 남겨드리고 했었냐면 사실 원칙에 위배되는 거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가능한 거죠. 잘못됐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상 문제가 전혀 없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겠죠. 그러면 일단 원칙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집계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집계함수를 사용함으로써 그룹 바이를 세트로 써야 되는 상황이 맞다면 일단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먼저 쿼리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진짜 원칙이 위배되지 않으려면 얘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서 이제 2번 부서인 기획부서가 위로 올라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그거 뒤에 네, 오더바이 하면 되죠. 오더바이로 뭘 기준으로 해야죠? 이런 부서명 기준으로 해야죠. 뒷점 네임이 오름 그대로 오름 차순으로 가버리면은 지금이랑 달라질 게 없으니까 역으로 가야 된다. 디센딩.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어낼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뭔가 쿼리를 짜야 되고요. 이렇게 짰을 때 혹은 이렇게 짰을 때 안 되는 거 없어요. 근데 아까 전처럼 특이한 케이스로 되는 경우들 그 경우는 그냥 이거 됐으니까 이것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데이터 양이 많아지다 보면 이게 진짜 올바른 데이터인지 검증하기가 쉬워지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데이터 양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야 돼요. 실무에서는 데이터가 되게 방대한 양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막 평균 같은 걸 구해놓고서 눈으로 확인을 못해요, 절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내 착각 속에서 얼추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공개했어요. 사용자들은 그 정보를 믿으면서 뭔가를 하겠죠.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해요? 네. 내 책임이에요. 내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책임이에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개발자로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데이터는 민감하게 정확하게 다뤄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쿼리를 짜야만 한다. 이게 기준인 겁니다. 이건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V2에서 평균 연봉이 5천 이상인 부서로 추리기. 그럼 이거 가져와서 해보죠. 자, 얘가 지금 조건이 평균 연봉이 5천 이상인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건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획부서가 안 나오면 되죠. 홍보부서만 나오면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줘야 돼요? 자, 패빙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웨어절로 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못하는 거 먼저 깎고 하고 하니까 자꾸 달라지잖아요. 자, 순서 문제. 자, 볼게요. 만약에 웨어에다가 연봉이니까 2점 샐러리를 5천 이상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순수 급여 5천 이상인 거고 평균 급여를 넣으려면 여기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웨어로 만약에 한다면 이거예요. 에러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이 웨어절에서요. 그룹 펑션으로 조건 못 줘요. 그룹 펑션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네. 집계함수 그룹 펑션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 가지고 조건 못 줘요. 왜냐하면 웨어절은요. 그룹으로 묶기 전에 제가 아까 이 순서 말씀드렸죠? 이거 웨어절은 무조건 그룹 바이보다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웨어절 조건을 거치고 난 결과를 가지고서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기 전에 보는 조건인 거죠. 근데 평균 연봉이라는 건 네, 이미 데이터가 그룹으로 묶이지 않고서는 올바른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조건을 건다? 애초에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웨어절을 쓸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거 맞는 데이터인가요? 아니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애초에 5천보다 큰 급여만 조회가 된 거예요. 그럼 홍길동 6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룹도 묻고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똑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결과로 나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데이터가 아닐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웨어절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해빙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룹 바이 밑에다가 해빙. 자, 여기에는 어떻게 넣어줘야 되죠? 네, 평균 연봉. 얘가 5천보다 큰 조건을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 위치가 다른 거고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 해빙이 그룹 바이 밑에 있다는 얘기는 그룹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건을 거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걸러줘야 올바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해되실까요? 해빙 쓰는 거 순서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이게 DB 같은 경우는 사실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간다 이 개념은 아니긴 한데 거의 이게 맞기는 해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맞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쿼리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판단을 했을 때 해빙이 그룹화가 끝나고 난 뒤의 조건, 웨어는 그룹화를 하기 전의 조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순서도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볼까? 서브 쿼리로 유니어.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무시하고요. 해빙 없이 서브 쿼리로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유니온에 대한 설명만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서브 쿼리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난 서브 쿼리 처음 들어본다. 있을까요? 다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세요? 오케이. 근데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이거를 일단 제가 쓰고 보여드릴게요. 얘를 뒤로 하자. 그리고 얘 빼야 되니까 얘도 얘로 해야 되겠다. 이제 얘가 별명을 넣어야 되겠네요. 얘만이라도 넣죠. 다른 것까지 다 넣기에는 좀 귀찮으니까.
일단 제가 쿼리를 좀 작성을 했는데 이게 되게 뭔가 막 복잡하게 쓰는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이만큼은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해빙절을 없이 하려고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빙절을 뺐습니다. 그리고 오더바이의 경우는 이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 내부에 넣을 수 있는데 내부에 넣을 수 있고 밖에도 넣을 수 있고 둘 다 넣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넣는다면 밖에 있는 게 맞아요. 사실 의미가 없어서 빼버린 거고요. 왜냐면 데이터 어차피 한 줄 나올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일단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셀렉트 별, 이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걸 줘야 하겠다 하는 거죠. 자, from 어디서 모든 걸 가져올 건데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뭐가 열렸어요? 괄호가 열렸죠. 자, 소괄호가 열려 있으면 컴퓨터는 연산을 괄호부터 하겠죠. DB도 똑같습니다. 괄호를 먼저 해요. 얘를 해요. 이 쿼리가 실행되면 우리 눈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지금 소괄호 안에 있는 해당 쿼리를 실행시킨 이 결과를 얘를 이만큼의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로 보는 겁니다. 그 테이블에서 꺼내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서브 쿼리는요, 이 소괄호로 묶여있는 쿼리 안에 쿼리라고 해서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소괄호,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가 먼저 실행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 실행된 애가 결과로 남죠. 남은 그 결과가 하나의 테이블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 테이블로부터 모든 걸 가져올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코드만 봤을 때, 이 쿼리만 봤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쿼리가 실행된 결과인 이 테이블, 얘 이름 뭐예요, 지금? 네. 이 의 이름을 D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브 쿼리를 쓸 때는 항상 이런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이래야 이 결과는 원래 존재하던 테이블이 아니라 우리가 셀렉트절을 실행시킴으로써 얻어낸 결과를 임의로 얘를 잠깐 테이블의 형태로 기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별명을 지어주지 않으면 얘를 불러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의 결과에서 얘 이름을 지금 D로 지어 놓은 거고요. 얘 안에서 모든 걸 줘야 할 거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얘가 결국 얘랑 똑같은 결과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돌리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얘는 이제 select from이니까 그 다음 웨어 오는 거죠. 조건 걸 수 있는 거죠. 해빙 대신 웨어를 쓸 수 있는 방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D, 얘 테이블 이름이 D니까 D 안에 평균 연봉이라는 애가 5천보다 큰 애를 조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서브 쿼리는 뭐 스칼라 서브 쿼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셀렉절에 쓰는 서브 쿼리가 있고 프롬절에 쓰는 서브 쿼리가 있고 웨어절에 쓰는 서브 쿼리가 존재하는데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짤 수 있는 쿼리의 그 질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냥 한 번쯤 검색해 보시고요. 요즘에는 사실 이 서브 쿼리라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안 쓰진 않는데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잘 뜯어보면요. 사실 조인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안 해도 해빙 쓰면 아까 해결됐죠. 근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서브 쿼리를 쓰면 조금 느려요. 왜 느리냐? 자, 보세요. 지금 이만큼이랑 결국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어떻게 쌓여도 이건 같은 결과를 뱉어주겠죠. 그러면 이만큼은 몇 개의 쿼리가 실행돼요? 얘는 하나의 쿼리가 실행되는 거죠. 얘는 하나의 쿼리예요. 자, 보세요. 얘는 셀렉트. 그냥 셀렉트 한 덩어리예요. 한 번. 쿼리 실행하면 끝. 자, 얘 볼게요. 이만큼 실행해요. 총 몇 번의 쿼리가 실행되죠? 2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먼저 해야 되니까. 한 번 하고 그 결과를 기억해뒀다가 그 결과를 사용해서 또 한 번의 셀렉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번 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 번 하는 거랑 2번 하는 거랑 누가 더 빠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간단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시기 때문에 구글링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고요. 이 정도만 아셔도 큰 문제 없어요. 서브 쿼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방식이 많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쿼리에도 뭐 무조건적인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니온 얘기 잠깐 하고 자, 이 유니온이라는 건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까다로운 친구예요. 진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 테이블과 B 테이블. 얘네 둘은 각각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얘는 데이터가 4개, 얘는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A 유니온 B 하면요 이거 해줘요. 이게 끝이에요. 쉽죠? 별거 아니죠? 근데 이 별거 아닌 걸 쓰기 위해서는 얘는 엄청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해요. A가 가지고 있는 컬럼의 수, B가 가지고 있는 컬럼의 수 똑같아야 돼요. A가 가지고 있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 B가 가지고 있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 똑같아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이 유니온을 써야만 하는 상황은 와요.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들 일을 하시다 보면 결국 오는데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왜냐면 컬럼의 수도 똑같고 데이터 타입도 똑같다라는 건 다른 테이블로 존재할 이유가 딱히 없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유니온을 써야 되는 경우가 무조건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있지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없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이거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눈으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아까 이거 알려드렸죠. 이건 뭐 나와요? 그냥 1 나와요. 얘는 존재하는 컬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이름 그대로 컬럼명까지 지어져 버린 거고요. 데이터도 그냥 1 나와요. 자, 근데 이것도 돼요. 이거 하면 뭐 나올까요? 네, 1, 2, 3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다가 유니온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데이터가 두 줄이 되는 거예요. 뭐야? 나 뭐 빠뜨렸나? 아.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다. 하나를 더 엮죠?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도 문제였잖아. 그럼 아까 이거 됐겠는데? 이렇게 나오고요. 그냥 이어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건데 그냥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타입이 똑같아야 되고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걸 하나 더 붙여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하자고요. 자,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데이터가 세 줄이 될까요? 저 지금 실행을 시켰습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죠. 네, 중복된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세 줄을 다 보여주고 싶어. 세 줄이 나왔으면 좋겠어. 유니온 올이 있어요. 유니온과 유니온 올은 유니온을 사용할 때 이제 문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유니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얘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여기서 중복된 데이터는 하나만 보여줘요. 근데 유니온 올은 네, 다 보여줘요. 이겁니다. 유니온.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얘를 진짜 자유자재로 쓰려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애초에 조건부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아까 어디 설명하다가였지? 그
조인을 안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부서명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거지로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 있다라고 했죠. 저런 거 사용하는 거예요. 저걸로 데이터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서 막 끼워 맞춰 넣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쓰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다. 라는 거고요. 유니온은 이 정도만 일단 아셔도 큰 문제 없고 나중에 진짜로 사용해야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좀 검색해 보시면서 다양한 활용법들을 좀 익혀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다 경험치 싸움이라서 누가 많이 경험해봤고 누가 많이 이제 찾아봤고 많이 써봤느냐에 따라서 숙련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정답 공유해드리고 자, 이제 집계함수 사용하는 것과 그룹 바이 사용하는 거 좀 익혀봤고 이것저것 좀 바로 봤으니까 이것도 하나 열어드려야겠다. 우리 코드로 와서 좀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리고 제가 문제 하나 더 열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머스에서 제공하는 집계함수를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문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야? 조건이 빠졌나 본데?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네. 거기 커뮤니티 그 위에 여기?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거 들어가면 이제 이게 다른 그거예요. 근데 왜 링크가 이렇게 바뀌었지? 바꿔드릴게요. 제가 걸어놨던 링크가 원래 이거였는데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됐다. 네. 링크를 바꿨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쭉 풀어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문제가 뭐 직접적인 DB 실력 향상에 엄청난 다이나믹한 변화를 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큰 도움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배우고 이 개념을 익혀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걸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이것도 경험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간 있으실 때 꼭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러면 코드로 좀 가볼까요? 코드로 와서 이제 몇 가지 작업을 더 추가로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능을 다 만들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write, list, 네, modify 이렇게 3개. 네. 이 상태고 이제 매번 접속 안 하려고 분기 나눠놨고 메서드 형태로 실행시키는 것까지 진행이 되어 있네요. 이렇다고 했을 때 그냥 말로 해야겠다. 제가 이제 추가로 기능을 만들기 전에요. 어떠한 작업을 할 거예요. 막 새로운 클래스도 만들고 막 뭐 이상한 거 코드 엄청나게 가져와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도 좀 할 거고 그거 가지고서 이 구조를 좀 뜯어 고치는 것도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코드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보내는 이 방식은요 너무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만약에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DB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이 방식 안 쓰거든요. 당연히 안 쓰는 건데 만약에 오리지널 방식으로 써야 돼서 이런 걸 쓴다? 이러면은 내가 만든 사이트는 그냥 해킹범들의 성지가 될 거예요. 이거는 공격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공격에 그냥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좀 가볍게만 얘기를 할게요.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거라. 자, 우리가 웹 개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웹 개발 쪽으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SI죠. 많을 텐데 이제 웹을 개발한다 라고 하면 웹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웹 취약점에 걸리지 않는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게 이제 웹 개발자들한테 엄청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개발자들이 웹 취약점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알고 미연에 모든 걸 다 방지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피해야 될 건 피하지만 그냥 그 외적으로는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 다 따져가면서 개발하면 개발 못해요. 그래서 개발해 놓고 취약점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코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취약점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얘예요.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 자바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죠. 우리는 이제 콘솔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솔에 실행을 시켜서 여기서 막 뚜까뚜까 데이터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자바가 DB랑 통신을 하고 있죠. 이 통신하는 상황 속에서 자바랑 DB를 속이는 공격을 SQL 인젝션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얘를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한다고 해볼게요. 여기는 당연히 그 방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당연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을 너무 쉽게 탈취할 수 있어요. 저는 관리자 계정 아이디도 모르고 패스워드도 당연히 모르죠. 근데 저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SQL 인젝션을 막아놓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 이거는 얘가 낫겠구나. 자, 제가 일단 아이디에다 뭐 썼어요? 어드민 썼죠. 이거는 개발하시다 보면 당연히 아시게 될 거지만 관리자 계정은 보통 다 어드민으로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바꿔요. 이거 법적으로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지침에 있어요. 이런 뭐 계정 같은 거, 관리자 계정 같은 거에 안에 관리자 계정 그 아이디 안에 어드민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라라는 게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흔하게 옛날에는 다 이걸로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관리자 계정이 설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사이트 그냥 폭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이렇게 쓰고 이거 여러분들 혹시 하셨었나요? 그 로그인 기능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자바만 활용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로그인 기능 했었죠. 그때 그럼 멤버스 안에 있는 아이디랑 내가 지금 입력한 아이디랑 일치하는 거 있는지 반복문 돌려보고 그래서 일치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또 돌려가지고 비밀번호 확인하고 이런 거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입력한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가 회원 정보에 있는지 확인하고 일치하는 게 있으면 로그인을 시켜주는 게 일반적인 로그인 과정이겠죠. 우리 이 로직을 그럼 작성을 해봤던 거니까 이 로직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DB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내가 지금 입력한 데이터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일치하면 그때 로그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보통 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셀렉트.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죠. 별로 하고 from 뭐 회원이니까 멤버 정도로 이름을 생각해 볼게요. 대충. 그리고 나서 조건을 걸어야죠. 로그인 아이디라는 컬럼에 내가 입력한 값 여기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죠. 엔드 엮어야 되잖아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로그인 아이디까지만 검증을 한 다음에 있으면 그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하고 받아온 데이터 안에서 패스워드 검색해봐도 돼요. 비교해봐도 돼요. 상관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이런 커리를 날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내가 입력한 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만 넘겨주면 돼요. 그거에 대한 세팅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고, 기억나시죠 이거? 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여기에 들어갈 부분, 그러니까 실제 로그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넣는 부분에 이런 걸 입력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자, 이거를 제가 그 SQL YOG에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예요. 원래는 엔드 검증을 통해서 로그인 패스워드까지 일치를 해야 로그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만큼을 입력을 하면 쿼리가 날아갔을 때 얘 때문에 뒤가 주석 처리돼요. 그러면 아이디만 일치하면 로그인을 성공시켜 버려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SQL 인젝션 공격 방식이에요. 이러면 관리자 계정 아이디가 실제로 어드민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로그인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아무것도 방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겨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감안된 방식으로 좀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좀 진화를 시킬 거고요. 그 진화를 시키면서 가져오는 제가 막 갖다 때려 붙이는 그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코드들은 제가 나중에 한 번쯤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크게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 코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로직을 분석할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분석을 하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코드가 좀 난잡해 보일 거라서.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설명 정도만 딱 이해를 하신다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은 쳐다볼 필요가 딱히 없다. 혹시 그 최경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나요? 여기 쓰이고 있는 이런 콘이나 우리가 이제 뭐 전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PSTMT 이런 거 막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해주셨나요?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 뭐 하는 애인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 있어요. 그죠. 이런 얘기 안 하셨죠, 잘. 그러니까 막 얘가 뭔지 안 알려주셨죠. 네, 몰라도 돼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붙여넣기 할 코드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걔가 뭐 하는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 방식으로 자바랑 DB랑 통신시키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도 그냥 거쳐가는, DB를 사용해보기 위해 거쳐가는 용도니까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옮겨올 건데, 옮기는 거 일단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게 뭐야? 되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서 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인젝션 방어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우리가 발전을 시킬 거고 나중에 사용되는 방식은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더 편하고 좋은 방식을 사용을 할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코드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저도 이 코드를 직접 타이핑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옮길 거예요. 타이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단은 패키지 분리를 딱히 안 했구나. 그러면 얘네부터 하죠. 이거 일단은 지금 보시고요. 제가 깃허브에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깃허브 주소 링크 당연히 수업페이지에 올라가니까 그거 보시고 그 구조랑 똑같이 본인 거에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 시간도 제가 드릴 겁니다. 아, 잘못 만들었네. 잠시만요. 다시.
플랫으로 돼 있구나. 오케이. 그냥 플랫으로 보죠. 자, 제가 지금 코드를 좀 옮겼습니다. 패키지 추가를 해준 거고, 네, 패키지에다가 클래스를 총 3개를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왔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GitHub에 있는 그 세팅 그대로 보고 옮기시면 되는데, 자, 아주 간단하게, 자, 이 친구 Secure SQL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SEC SQL인데 Secure SQL이라는 거 하는 이름으로 제가 명칭을 부를 겁니다. 자, 이 친구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SQL 인젝션 같은 거를 약간은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는 쿼리를 그냥 이렇게 스트링으로 묶었잖아요. 자,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저 Secure SQL이라는 애로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 안에 보면 append라고 하는 또 메서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메서드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보낼 쿼리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쿼리 작성법을 좀 바꿀 거고요. 그리고 dbutil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 각각 메서드들마다, 아니 각각 메서드가 아니지, 각각 기능들마다 pstmt 자원을 가지고서 실제로 execute update라고 하는 이런 DB한테 이 쿼리를 실행시킬 수 있게 던져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역할을 얘가 다 대신할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들을 통해서 저 pstmt가 뭐 execute update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가 다 대신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얘를 막 까볼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그래서 코드는 옮겼으니까 여기 꺼졌네. 그냥 간단하게 하나 바꿀 거고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주석 걸 겁니다. 제가 지금 주석건 이만큼이, 자 잠깐만요. 이거 하나 해야겠다. 지금 웹개발 2부터 들어오신 분이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대면에 정호님도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코드가 없으시잖아요, 하던 게.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 제가 지금 이거 깃에 커밋하고 수업 페이지에 일단 바로 하나 올릴 테니까 깃에 있는 거 내려받는 방법은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커밋을 좀 하겠습니다.
정호님은 혹시 Git 사용법 아세요? 클론으로 내려받는 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작업한 거 올리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정호님은 제가 지금 올려드린 거 링크 드릴 테니까 바로 작업하시면 되고, 연진님이시죠?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지금 올렸습니다. 네, 여기 올라갔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이거 다른 분들은 아시죠? 네, 본인 걸로 적용시키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녹화 종료하고 제가 간단하게 이거 사용법 연진님한테 설명 좀 드릴게요.